GV 진행을 맡게 된 팟캐스트 영혼의 노스터 진행하고 있는 셀럽 몇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가은 감독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감독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만드는 윤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막 이제 영화 맨 처음에는 보면서 너무 저랑 비슷한 이야기여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혼을 하셨어가지고 막 한숨 쉬면서 보다가 나중에 막 눈물 막 흘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많이 눈물 흘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송하인 신지 감독님 영화를 혹시 좋아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 영화를 좋아하던 시절에 20대 한 20년 전인데요. 명성을 들었는데 이제 보지는 못한 영화가 좀 많았고 저도 보게 된 게 거의 최근 몇 년 동안 좀 몰아서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태풍클럽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태풍클럽을 봤었어요. 20년 전에 봤었는데 너무 쇼크를 먹고 그 영화를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영화를 봐서 약간 인상적인 악몽처럼 남아있는 영화였어서 사실 다시 이분의 영화를 볼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되면서 좀 최근에 찾아보게 된. 네. 요새 이사 영화가 너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또 여름 정원도 또 개봉을 해서 지금 그때 벌써 3만이라는 스코어가 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송하인 신지 감독에게 오메데토 5번 정도 외쳐드리고 싶은 진짜 놀라운 일인 게 진짜 올 초까지 극장에 관객분들이 진짜 안 계시고 특히 예술영화, 독립영화 관객들이 정말 사라지나? 분명히 관객들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이랬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금요일 저녁에 이 93년에 만든 이 영화를 보러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감독님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약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감독님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93년도작이 거의 몇십 년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거는 거의 진짜 오메데토. 여러분 다 집에 가시면서 감독님께 오메데토를 외쳐주시면 진짜 하늘에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좀 PTSD가 몰려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 비슷한 시기에 90 몇 년도쯤에 제가 한 5학년쯤에 이제 이혼하시고 그 전에 당연히 이제 매일매일 싸우는 어떤 과정들을 지나서 그래서 이혼하셨다가 나중에는 결국 다시 합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더 불행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렇게 감정에 골이 깊어지고 이러면 다시 만나도 이게 봉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식 생각하면서 저 시대는 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혼 과정이 정말 흔치 않은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흠집 잡힐까봐 내 자식들이.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합치셨지만 마음이 합쳐지지 못하고, 여전히 매일 싸우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정말 비슷한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말 하자면 엄마 아빠 싸우면 난 다 참았는데 왜 엄마 아빠 참지 못하냐. 그 장면도 너무 좀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 싸우실 때 방문을 닫고 싸우시죠. 근데 뭐 대단하게 방음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 앞에 오빠랑 같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지? 라고 생각한 게 제가 9살이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되게 그런 상처들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막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영화가 저의 그런 약간 조금 묻어두고 있던 기억들을 많이 좀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거의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이런 데서 고백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어둠의 경로로 뭐 때문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서 하여튼 봐야 되는 일이 있어서 봤는데 제가 그때 영화를 너무너무 잘 보다가 아마 어딘가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멈췄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결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극장에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저는 현실 파트를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초현실 파트가 있잖아요, 뒷부분에. 그거를 안 본 채로 이 영화를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번에 보면서 이 영화가 진짜 무시무시한 영화였구나. 그런 생각에 굉장히 압도당했고, 저도 보는 내내 사실 좀 부끄러운 게 저도 비슷하게 그 부모의 이혼을 앞둔 아이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에 이 영화를 봤다면 내가 훨씬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또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고맙다? 뭐 하여튼 위로가 굉장히 크게 됐던 게 아이에게 부모가 이혼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문자로 뭐 부모가 이혼해서 각자의 삶을 산대 이제 새 출발을 해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를 바치고 있던 굉장히 든든한 어떤 기반이 되던 세계가 가리가리 찢어지는 경험 같은 거라 그게 사실은 엄청난 어떤 죽음에 가까운 일 같이 느껴지거든요. 어린 시절의 저의 경험을 돌이켜 생각해 봐도 그렇고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 부모가 아까도 제가 잠깐 사적으로 얘기할 때도 이제 웬님께서 부모가 싸울 때 그거를 보는 게 뭐라고 하셨죠? 네. 제가 한 20대 초반쯤에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아이한테는 부모님이 싸우는 걸 눈앞에서 보는 게 누군가 눈앞에서 총 맞아 죽는 것하고 같은 충격이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듣고 이제 저도 이제 쌓인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를 한번 가슴을 내가 한번 푹 찔러야 되겠다, 빗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막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그럼 너희는 전쟁터에서 컸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짜증나고 어이없는데 와중에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짜증났던 네. 아니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어떤 죽음과 직면하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세계가 찢어졌다가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있는데 그거를 어떤 영화나 뭐 이런 영상으로 된 어떤 매체에서 볼 때 그 고통을 관객한테 같이 전가해서 이 난관을 뚫고 가야 하는 이 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가 이만큼의 영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공유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화가 되게 큰 위로가 되겠다. 이렇게 내 세계가 갈갈이 찢어졌다가 다시 봉합되는 정도의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 이것이 주는 엄청난 울림이 저한테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볼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현실 파트에서 약간 과거를 이제 좀 떠나보면서 오메데토라고 하잖아요. 축하한다고. 사실 약간 그 장면에서 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대사는 뭐 사요나라든지 뭐 잘가라든지 이런 거일 텐데 오메데토라고 하는 게 처음에 약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약간 어떤 의미였을까를 조금 생각을 했는데 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감독님한테 답을 맡겨놓은 것처럼 지금 요거를 감독님이 되게 빙의하셨다고 생각하고 아니 진짜 다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뭐 고마웠어 라던가 뭐 잘가 라던가 뭐 나는 너를 보내줄게 혹은 대사가 없이 갈 수도 있죠. 그냥 인사하면서 연출로서는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이거는 각본가가 따로 있었고 그 각본에 따른 연출이긴 하겠지만
뭐랄까 이제 그 축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일본의 어떤 전통 축제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마츠리 불놀이 큰 불놀이 축제가 있고 그것 자체가 뭔가 이제 다이몬지 야키 뭐 이래서 그 산 위에 불을 지펴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게 대자 큰 대자 이렇게 해서 크게 써서 막 불을 지펴가지고 그것 자체가 무슨 조상 혼을 보내는 의식? 영혼이 왔다가 다시 보내줘야 하는 오봉 때 하는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것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식의 어떤 의식같이 느껴지고 실제로 이제 그 가마인가요? 이제 배같이 생긴 그게 이제 멀쩡하게 돌아오다가 이제 그 불타가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감상일 텐데 이 축제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 축제가 끝난 거죠, 사실상. 그것이 마치 이 렌코의 가족 생활을 이제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 모든 그 과정이 축제 같았는데 축제가 끝난 거죠. 그 돌이킬 수 없이 축제는 끝났고 심지어 그것이 활활 불타면서 사라져 갈 때 그것을 아이가 비로소 받아들이는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잘 가, 고마웠어 이런 건 오히려 성인이 된 어른의 관점인 것 같고 그 순간 저는 근데 그 부분에 연출이 되게 독특했던 게 그 렌코가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말하냐면 아마도 과거의 자신? 그 엄마한테 뭐, 가지마, 나 혼자 두고 가지마, 엄마 아빠한테, 나 여기 혼자 두고 가지마 할 때, 마치 그 아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말을 던지는 것처럼 시작하는 연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가 뭐 가만히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막 난리를 치면서 자기를 두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그래서 마치 과거 속의 아이가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릴 것 같은 어떤 위험한 불안한 순간에 여기 밖에 빠져나와 있는 렌코,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이 아이가 이 과거에 자기한테 손 내밀어 주듯이 혹은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한, 지키려는 듯한 너는 물로 가지 마, 너는 글로 사라지지 마라고 말하는 듯한 첫 마디가 축하합니다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그냥 어른으로서 해석을 하자면 마치 삶의 순환, 죽었다 태어나고 하는 이 삶의 고리를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을 축하하는 거, 내가 드디어 뭔가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떠나보냄으로써 생긴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축하함도 있겠지만 뭔가 굉장히 아이다운 발상이라고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뜬금없는 어떤 말을 던짐으로써 아이가 뭔가 그 순간 엄청난 깊은 사유를 하고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의 연출은 또 아니었어서 그래서 그 장면의 연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도록 만들어진 연출이다. 진짜 놀랍다. 나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세련된 대사를 쓸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말이 길어집니다. 감독님 오셨어야 되는데 일찍 가시는 바람에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 기뻐하면서 보고 계신 그것도 외국에서 이렇게 사랑받을 걸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네. 일본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진짜 그 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도 오래오래 기억나실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축하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무엇일까? 그 안에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건 저도 앞으로 또 살면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은영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다가 어쨌든 아픈 시간들 이제 다 떠나보내고 이제 새 출발하는 것에 대한 모멘텀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뭔가 확실치가 않아서 감독님을 붙잡고 감독이라는 권위를 빌려서 뭔가 정답에 비슷한 곳을 내보자 한번 오늘 뛰어봤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되게 보면서 귀여웠던 게 이게 교토를 배경으로 찍었고 카자이 사투리를 모두가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번역을 하신 과정에서는 그럼 어느 사투리로 어떤 사투리로 옮길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표준어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약간 혹시 일본어를 좀 아시는 분이시라면은 약간 그 어감 같은 거를 좀 아신다면
저희도 이렇게 어린애들이 사투리를 되게 구수하게 말아주면 너무 귀엽잖아요. 되게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옛날에 하신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칸사이 지방 특유의 그런 어떤 풍습과 사람과의 거리감 좀 더 다른 데보다 좀 더 친근한 그런 느낌이어서 영화가 훨씬 부드럽게 나온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도쿄가 배경이었다면 더 무거웠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 하지만 너무나 이해는 가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웠고, 약간 되게 애들끼리 급식 나눠주는 장면에서 너 이번에도 치매 너 얘 또 그거 쓸 거야 안다 만내리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얘는 매너리즘을 좀 빠졌다, 당신 매너리즘 빠졌어, 약간 되게 아저씨 같은 말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진짜 웃겼는데, 약간 그걸 뉘앙스를 알면 되게 재밌을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도쿄를 배경으로 했다면 확실히 좀 더 삭막한 이야기가 됐을 거라는 것에 굉장히 동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다른 지역에 부산이나 부산에서 가까운 다른 지역의 어떤 좀 작은 지역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배경으로 하는 거랑 서울 한복판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되게 큰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잘 로케이션 선택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되게 뒤에 이제 맨 뒤에 나오는 장면들은 사실 너무나 좀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진짜 어떻게 이런 장면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거고, 그 외에 감독님이 보셨을 때 이 장면 너무 좋다 이랬던 장면들 있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오프닝부터 약간 압도돼서 사실 소멸신지 감독이 저는 10대 청춘들 잘 다루고 이런저런 등등 수식어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불안을 잘 다루는 감독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영화 곳곳에 불안에 미치는 이미지들이 아마 그것이 의도겠죠. 소품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쓴 것 같은데, 오프닝에 보면 이게 생선에서 이렇게 식탁에서 식사하는데 생선 시작해서 이제 카메라가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영재가 무빙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사가고 어디서 어디로 이사 간다가 아니라 카메라도 끝없이 그러니까 인물들도 움직이는데 그 인물을 따라가거나 인물을 에워싸거나 하는 식으로, 심지어 식탁 장면 오프닝에서는 세 가족이 이제 세상에 삼각형 식탁이 어딨어요. 그거 진짜 그게 미술팀이 만든 건지, 아니면 그 시절에 이제 90년대 어떤 힐인지, 90년 보면서 계속 레트로여서 이제 저게 왜 힙하지? 90년 영화인데 왜 저 안에 모든 것이 힙해 보이지? 왜 지금 저 어떤 인테리어들을 따라가려도 못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식탁도 저는 굉장히 크게 한몫했을 것 같고 아마도 감독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저 식탁은 기성품을 미술팀을 닭다리에서 가져오게 했을까, 아니면 저 식탁을 만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니라 뾰족하게 양쪽 변이 긴 삼각형인데 아이가 끝에 앉아있고 부모가 양쪽에 앉아있는데 그 삼각형의 끝이 카메라를 향해 있죠. 우리는 삼각형의 끝에서 이 인물들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게 너무 불안한 그냥 식사 장면인데, 그리고 인물들이 거기서 엄마가 중간에 소스 가지러 갈 때 빼고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끝없이 인물들 주변을 움직이면서 이들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 눈치를 보고 있고, 이것을 카메라 워킹으로 담아낸, 저는 오프닝을 다시 보고 싶어서 GB를 하겠다고 한 것도 있어요. 너무 희한해서 어떻게 이렇게 찍었지? 그 아이의 불안을, 그러니까 한 인물이 내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두 인물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이 두 인물 때문에, 혹은 근데 그 인물이 내 삶의 기둥인데 나를 바치고 있던 이 기둥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이 불안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거는 소설로는 뭐 글로 쓸 수 있는데 영화가 전 그래서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 아이를 뭐 불안한 눈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해소될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역동, 그 삼각형의 식탁에 앉아있는 인물들을 담아내는 카메라 역동으로 그 아이의 불안, 미칠 듯한 불안이 느껴져서 진짜 미치겠다. 이 영화를 보면서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비슷한 예로 그 타치바나가 친구랑 이제 마트에서 장 보고 오르막길을 올라서 간 다음에 비 갑자기 오고 내려갈 때 이런 거는 약간 미쳤다.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약간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찍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약간 모르겠어요. 뭐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시대요. 서하신 장모님을 소환해서 여쭤보든지. 그래서 저도 그 연출 되게 좋았던 게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의 재혼상대한테도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가니까 없었다. 이번에 때 아이 낳으러 하는 순간 갑자기 폭우가 확 쏟아지면서 렌이 달려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엄마 아빠 둘 사이는 안 좋지만 나와 아빠의 관계는 영원히 내 엄마 내 아빠인 건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는 나만의 아빠 나만의 엄마가 아닌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가 너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게 그 폭우가 쏟아지고 달려나가는 장면에서 너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 순간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가짜 같다고 이렇게 말한 스태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근데 그 순간 그 아이의 그 말씀하신 딱 정확히 내가 그래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관계마저 이렇게 가볍게 절로 가버릴 수 있는 그 감정을 이 천재지변인 거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그렇게 감정이 표현된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연출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대화가 꽤 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서 근데 그 얘기만 듣고 있어도 사실 재밌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어디 공원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마트에서 물건 사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자전거를 너무너무 힘든 거기 진짜 약간 저런 오르막길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오르막길에 거의 90도 가까운 경사처럼 느껴지는 그 거리를 그렇게 힘든 그거를 자리를 바꿔가면서 자전거를 가지고 올라왔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직면하고 근데 심지어 거기를 뛰어내려갔잖아요. 아마 이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럼 친구의 자전거를 거기까지 갖다 주고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한 컷인데 그 장면 안에 그 모든 감정이 실리게끔 하는 저런 연출이 진짜 시네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불안했어요. 맞아요. 아이가 미끄러질까봐. 물론 안 미끄러진 테이프를 쓰셨겠죠. 근데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저는 찍다가 아이가 미끄러진 적이 있기 때문에 비도 안 오는데 그렇게 달리면 보통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저걸 어떻게 연출을 했을까? 저 아이는 괜찮았을까? 다른 테이크에서 혹시 넘어지지 않았을까? 막 이런 불안이 또 있었어요. 이제 아역 배우 분들하고 이제 계속 작업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무슨 아동학대가 아닌가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길에 내려가게 된 이거 말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만약에 그러다가 진짜 사실 굴러 떨어지면 정말 너무 큰 사고고 뭐 이제 뭐 무릎에 막 까지고 막 배 빠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실제로 제가 2회차에 저거보다 짧은 거리였고 그냥 뛰는 장면인데 배우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 나가서 의상을 이제 그때부터는 저 아이는 반바지도 못 입고 이제 막 그런 되게 이상한 직업인으로서의 걱정이 막 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저 배우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장면에서 사실 움직이고 있고 뛰고 있고 근데 그 어떤 장면에서도 아이가 진짜 지쳐서 오는 그 인간적인 짜증 같은 게 있거든요, 아이들도.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영화 안에 없고 그 모든 순간에 약간 생기와 그 어떤 집념 같은 걸로 그 어떤 에너지로 막 그 화면을 압도하는 게 있어서 진짜 좋은 배우를 감독님이 만났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연기 경험이 없는 친구를
네, 맞아요. 데려다가 찍은 거잖아요. 그 썰에 의하면 거의 8,000대 1의 경쟁률이었다고 뭐 하는 글도 봤는데 진짜 대단한 아이를 아직도 배우를 하고 맞아요. 계시는 지금까지도 그 맞는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일본판 그 드라마에 나오고 계신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자분의 네네. 거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엄마의 역할에 그 사쿠라다 준코 배우님도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그 아빠한테 그 얘기했던 전쟁터에서 컸네 약간 이런 것처럼 그 둘만의 계약서 쓴데 이제 레니도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막 하면서 괜히 막 몸으로 치대면서 대충 뭔가 막 자기도 어색하고 뭐 미안하기도 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그거를 그 몸짓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좀 많이 놀랐어요. 되게 좋은 배우다. 그 가장 사실은 무서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미노루가 이제 이렇게 정황해 이렇게 반항해봐 하고 나서 이제 그 반항하려고 할 때 이제 화장실에 이제 시위하고 이제 다 모였을 때 그때 엄마가 그 욱하는 감정 때문에 이제 그 문을 부술 때 그때 그 사쿠라 준코의 표정이 약간 그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인간으로서 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지금 너무나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는 한 인간의 얼굴? 그런 게 좀 보여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끝으로 은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아이돌이었다가 15살에 데뷔한 아이돌 출신 한참 뜻답게 이제 하다가 이제 그 통일교에 입문하시면서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제 그 시절에 그래서 이제 잠실에서 결혼하셨다고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 착잡하셔가지고 그래서 기사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너무 좋은 배우를 통일교에 떠나보니까 진짜 힘드셨겠다 얘기야. 진짜 힘들었나 보다. 삶이 아이돌 생활하고 진짜 빡빡하게 이런 엄청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부산 아파트에 뭐 오래 사셨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재기하셨다는 얘기를 또 어서 봤는데 다시 같은 배우로 또 만나고 싶은 배우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되게 롱테이크가 많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이제 촬영이 아마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뭔가 그만해야 되겠다. 감독님이 마지막 결정적으로 세계를 박아주신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좋은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 잠깐 생각하면서 그런 소소한 얘기를 좀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빠 캐릭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뭐랄까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는지 되게 철없고 그리고 이제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그 굉장히 아버지가 정직하게 얘기할 때 아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빠가 왜 그 숙제 내준 거 하겠다고 이제 했을 때 계속 그 단차가 있는 곳에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빠 혼자 살고 싶었다. 이거 내 줄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너무나 정직한 아이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직한 이야기라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저에게는 왜 그렇죠. 아이는 부모랑 같이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혼자 살고 싶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 어떤 순전한 정직함의 상처를 그 보는 관객도 받게 되는 어떤 순간에 대한 연출이 되게 놀랍고 그 연기를 저런 얼굴로 저런 배우가 하니까 더 진짜 같은 거죠. 그때가 진짜 약간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배우가 와도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결혼을 했던 부모가 됐을 이제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이라는 것도
여러모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사실 한 생명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결혼해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 어느 순간 나 진짜 내가 케어할 존재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고 나 혼자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 근데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이제 아버지가 좀 그런 배려심이 좀 없는 인간이지 않은가. 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그 되게 비겁한 장면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것조차도 너가 결정해 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결정하라고 하고 계속 뭐 대답을 미루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이 둘 간의 이제 양육권은 뭐 어떻게 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사하는데 막 따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사진 태우다가 막 걸려서 막 이렇게 했을 때 뭐 가끔 전화해 뭐 같이 놀러 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은 케어해주고 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놀아주는 거. 그냥 그걸로 딱 자기의 역할을 너무 한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아주는 것만으로는 사실 아이를 키운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밥도 먹여야 되고 아프면 돌봐야 되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자기는 놀아줄 수는 있는 거야. 풀밭에서 누구나 뭐 이거 할 수는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말 그냥 결혼했으면 안 될 사람인데 모두가 결혼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얼떨결에 해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감독님도 이해가 간다. 결혼하면 안 될 사람이 결혼했다. 네. 아까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아니 얘가 달려서 살아던데 집에 가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쨌든 막 끝까지 어떻게든 쫓아와서 막 어떻게든 찾아내잖아요. 근데 아빠는 저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는 거야. 적슬스러운 얼굴로 막 자기 연민에 차서 이제 안 되겠군 말하면서 와 진짜 이거는 안 되겠다. 저 사람 안 되겠다. 네. 그리고 약간 물론 이제 어머니도 살짝 폭력적인 부분이 나왔지만 그 아빠도 갈등이 딱 최고로에 달했을 때 갑자기 어머니를 목을 확 하면서 벽에 밀어붙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약간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순간적으로 확 돌아서 이렇게 폭력성이 발휘될 때 그를 물론 이제 레이는 화장실 안에 있어서 못 봤지만 근데 그런 걸 눈앞에서 볼 때 충격이 정말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그런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평생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되게 온화하신데 그냥 딱 한 번 그랬을 뿐 그 전으로 후로도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고 근데도 한 번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어라는 그 두려움이 언제나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이혼하고 몇 년은 아빠랑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 또 술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술 자시고 오시면 이제 치대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딸 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와서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술을 취했을 때의 눈빛이 그때 한번 획 했던 그 눈빛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빠랑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빠가 늦게 온다. 술을 먹고 올 것 같다. 그럼 저는 바로 방문을 잠그고 불 딱 끈 다음에 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자기만 하는데도 그냥 진짜 막 떨면서 오돌오돌 숨죽이고 있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되게 크게 딱 한 방이었을지라도 엄청 크게 트라우마처럼 남았었던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의심이 있다. 뭔가 스쳐리는 순간에 혹시 모르니까. 네. 이 영화가 되게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아이의 어떤 성장기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어떤 부모가 된다는 것 혹은 이제 가족을 만들었다가 해체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부부는 또 어떻게 서로 상처 입히고 그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다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는 거고 너무나 사실은 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각자의 너무 다른 기억들을 끝없이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이 영화는 한 번 보고 그냥 이렇게 이런 좋은 영화가 있었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제 안에 남아서 어떤 것들을 계속 끝없이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옛 기억을 들여다보면서 안돼 막 이랬었던. 네. 네, 확실히 약간 되게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입었던 상처 같은 것들은 쉽게 잊히지 않는 것 같아서 왜 중간에 막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놀배랑 맞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장면 있잖아요.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할아버지랑 이렇게 막 뭐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 할아버지가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이 나이까지 못 산다. 근데 이제 있는 게 슬프지 않냐 하니까 있는 게 더 낫다. 인생에서 그러니까 기억할 만한 좋은 기억은 그냥 뭐 좋은 기억은 손가락 한 손에 꼽을 정도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약간 렌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는데 셋에서 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가락도 안 돼? 한 손도 안 돼?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다행히 한 손이 모자라다라고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왕고들이 끝나고 어떤 것들은 잊지 못하고 어떤 것들은 뭐 잊혀져 갈 텐데 어떤 기억들을 남기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근데 과연 그 나쁜 기억이 되게 좋은 기억보다 좀 세잖아요. 쉽게 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연 좋은 기억들이 좀 더 다수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니 말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왜 지금 소마이신지 영화를 이렇게 찾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리마스터링해서 이제 다시 복원하고 이래서 큰 영화제에서 그래서 틀면서 이제 건너게 된 것도 있겠지만 왜 지금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다른 영화들도 기회가 있으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소마이신지 다른 그 영화들도 되게 저는 냉정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냉정하다고 표현하기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사태를 너무 정확히 봐서 너무 아픈 그 어떤 부분을 절대 피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서 살아갈 거야 우리는 모두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영화, 소마이신지 어떤 영화를 보든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뭐 부모가 이혼해도 너는 살아갈 거야 끝 이게 아니라 끝없이 영화에 넘실거리는 어떤 죽음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계속 죽음의 기운 같은 게 계속 느껴지는데 이렇게 해서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어떤 기억들을 갖고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플 거라는 그 감상이 좀 남게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금일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요즘 영화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지점은 우리가 정말 정확히 보고 있나? 그냥 이렇게 어떤 삶의 진실들을 이렇게 해서 대충 회복될 거야 혹은 이렇게 하면 영원히 힘들 거야 뭐 이렇게 그냥 후려쳐서 뭔가를 만드는 경향들이 최근 한 10년 정도는 강해진 것 같은데 혹은 이제 뭐 재미를 위한 도파민 뭐 이런 뭐 수순으로 가거나 근데 삶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저 이 영화가 진짜 놀라운 지점은 막 그렇게 엄마가 막 그 유리창을 깨면서 아이가 왜 나왔어? 나를 왜 나왔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아픈 질문인데 걷다 대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라고 하는 그 이상한 그 너무나 폭력적인 어떤 순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코로 오카리나를 부는 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장면에 진짜 이게 같은 영화 안에 있는데 진짜 그거 보셨어요? 아까 말도 안 되는 그 아이가 램프를 가지고 위협당하고 이럴 때 그 불질을 너무너무 위태로운 그 장면 실제로 그거 어떻게 찍었지? 그거 어떻게 찍었을까요? CG가 아닐 텐데 그거를 그런 장면 뒤에 이제 엄마가 막 오잖아요. 엄마가 그 아이를 찾으려고 이제 운동장을 가로질러 오는데 아이들이 막 따라오는데 그 끝에 외발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막 보셨어요? 그런 거 그게 뭐야?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겠죠 그 아이는 그냥 밑으로 와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영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런 느낌을 계속 같이 하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작은 유머러스한 장면처럼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삶에 이거저거 다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저기서 누가 코로 오카리나를 불고 있는 이게 삶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좋아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그 둘만의 계약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짜증나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 개울가에서 막 모래 막 던지잖아요. 뭐가 계약서야! 막 하고 이제 뒤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말로 이제 NG. 그러니까 그냥 찍고 있으니까 뒤에 동네 아이들이 아니면은 정교한 연출. 둘 중 하나일 텐데 그런 요소를 사용했다는 거, 컷을. 그리고 이제 그 문어크. 문어크 너무 엄마랑 많이 태어나 갑자기 문어크 괜찮아요. 저거 뭐야? 너무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거야. 되게. 맞아요. 이게 약간 불균질해 보이지만 뭐 불균질한 것 자체가 손아인 신지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이 모든 요소들이 뒤섞여 있을 때 그게 삶처럼 보이고 그래서 진짜 이 이야기가 진짜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이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게 오히려 막 그런 막 힘든 여정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 오르막길 가고 뛰어내려오고 비가 오고 막 이런 것만 연결됐으면 오히려 이게 안 왔을 텐데 삶이라는 게 계속 굴곡이 있으니까 그 굴곡을 보여주는 데서 이야기가 더 확 들어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영화가 어떤 질서정연한 것만이 스타일이 아니구나. 그 꼬코에 그 왜 그 꽂혔는지 그런 거를 정말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진심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그 진짜 진심에 한쪽 쌍꺼풀을 풀렸어요. 왜냐면 지금 불어야 되니까. 맞아요. 눈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레인이 달리는 장면이 진짜 너무 많은데 근데 사실 막 마음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자기가 현실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달리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보는데 너무 막 절박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달리는 씬에서 진짜 막 저속력으로 달리잖아요. 그냥 설설 뛰는 게 아니라. 보는데 또 마음이 좀 아프고. 네, 근데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이해가 가가지고. 또 그 영화가 처음에는 아빠 그 이삿짐 차량 쫓아가는 그 달리는 걸로 시작하는데 그때는 분명 쫓아가는 거였거든요. 그 렌의 움직임 자체가. 아빠를 끝없이 쫓아가고 엄마를 쫓아가고 달리고 그래서 다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달려나가는데 그 아빠한테 그 얘기를 들은 충격적인 진실 아빠는 혼자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때도 그것이 마치 초반에 대꾸처럼 연출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빠 발로 걷어차면서 일어나 하면서 이제 아빠를 가르치려는 딸처럼 그때는 둘이 마주보고 섰어요. 분명히 뭐 복싱 뭐 이렇게 뭐 코치 뭐 감사합니다 코치 뭐 이렇게 할 때는 근데 그때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그런 선배님 옆에 섰는데 끝없이 렌이 피하죠. 이렇게 동등하게 서는 것을 피하는 구조로 아빠가 올라가면 렌이 다시 내려오고 이 단차가 있는 곳에서 끝없이 그러다가 그때부터는 계속 렌이 도망치면서 달려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조가 확 바뀌면서 분명히 렌이 뭔가를 얻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계속 쫓아왔는데 그때부터는 계속 멀어지는 식의 달리기. 그래서 이 달리기가 앞에서의 감상과 완전히 다르게 변하는구나. 이것도 되게 좀 놀라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막 산 속을 막 헤매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무슨 공포 호르몬 같은 애가 달려나갔는데 오질 않고 어디 산속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막 심장이 떨어질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뭐 제가 그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계속 드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처음 볼 때는 좀 길게 느껴진 것 같아요. 너무 헤매는데 편집을 더 하셔야 돼. 감히 좀 헤맸으면 된 것 같아요. 감히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다 보고 나서 이게 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 시대, 특히 이 시대의 영화는 뭘까 생각해보면 영화는 시간예술, 정말 시간을 가지고 만드는 예술이구나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사실은 강압적인 매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 어두운 극장 안에 관객들을 몰아넣고 2시간 동안 이것만 봐. 심지어 2시간 넘죠. 120몇 분인데 이것만 봐. 이렇게 강제하는 거라서 이 시간 동안 관객은 시간을 견뎌야 되는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다른 일을. 근데 그 렌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신발도 세상 불편한 신발을 신고 거기를 막 그 심지어 약간 전 중간에 짐승화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막 울부짖고 이러는데 그 논리로 이 아이의 상태가 논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 동물 완전히 원초적인 형태로 다시 돌아갔다가 태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게 지루하게 느껴진다 혹은 지난하게 느껴진다면 이 아이가 겪어야 하는 이 부모의 갈등을 넘어서야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아이한테 지난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이 반복되는 것을 겪어야 하는지를 이 시간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게 만약에 짧게 압축돼서 짧게 나왔으면 우리가 저 렌의 저런 어떤 노력을 느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나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약간 쿠키형처럼 나오는 그 씬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마지막에 크레딧 어디로 가니? 미래로요 하고서 진짜 연극처럼.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이게 과거랑 안녕을 하는 건지 과거에 있었던 일 사람들이랑 가서 안녕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미래에 이런 벌어질 일들을 되게 짧게 이렇게 보여주는 건지 잘 모르겠다가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학생이 된 렌이 나와서 이거 미래를 이렇게 보여준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장면을 빼도 영화가 되는데 그 장면이 진짜 공이 많이 들어간 장면인 게 한 테이크로 찍었고 만약에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시면 좋겠는 게 이게 아이가 이제 나무를 기점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모습이. 그럼 이제 저 시절이니까 뭐 CG로 지울 수도 없고 뭐 못하니까 이렇게 싹 나무로 돌아갈 때 아이가 옷 진짜 갈비는 게 살짝 보여요.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특히 이제 마지막 중학생 되기 직전에는 그 나무에 가려져서 그 신문 보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거든요. 그 나무, 그분이 가려주는 거야. 그 아이를. 그 뒤에서 막 그게 미친 듯이 반복하는 게, 그래서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거고, 그 동선을 짜고 보니까 아이들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그 아이들 같이 뺑뺑이 돌아주고, 근데 또 뭐 울고 현장에서 이거 언제 끝나요? 이랬을 거고, 막. 그거를. 아무리 야만의 시대여서 아무리 빡치고 했어도 그 진짜 힘든 건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냥 날로 찍은 게 아닌 거죠. 저기에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마지막에 딱 그 스틸 프레임 돼가지고 딱 하는 그 아이의 얼굴도 웃는 얼굴도 아니고 무슨 웃는 얼굴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얼굴이더라고요. 그 렌의 얼굴도. 그래서 이거는 뭔가 뭘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만도 영화를 같이 본 친구들과 할 얘기가 진짜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렌은 이 미친 듯한 어떤 죽음에 가까운 혹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겠구나. 근데 그 손에 꼽을 어떤 기억들 중에 뭐 아픈 기억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아무튼 되게 아마 그 후대 감독들이 저런 거 보고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갑자기 완전 다른 건데 노팅힐에 이제 이렇게 사계절 바뀌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쭉 가면서 찍은 거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모르긴 몰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후대 감독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오늘 이거 얘기하셔야 되는데 혹시 감독님 있으신지 왜냐면 준비를 엄청 많이 해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이 뭐 있으시거나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 하시면 여기
태풍콜몬 1985년도에 개봉이 되고 대학교가 개봉되었는데 거기에 모습하고 이사는 93년도에 여름정원 최근에 본 여름정원하고 이렇게 다 촬영 기법도 다 틀리고 롱테이크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태풍콜몬이나 이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도 안 하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감독님이 왜 그런 그냥 일관성 있게 기법을 쓰면 되는데 왜 어떤 거는 롱테이크 기법을 쓰고 어떤 거는 그냥 일반 촬영 기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감독님 지금 안 계시지만 감독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고 왜 감독이 그렇게 기법을 바꿔가면서 했는지 그리고 10대들의 그 이혼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풍클럽에 청소년들의 그 진짜 우리가 죽어가기 힘든 그런 그 관계에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사회적 문제를 많이 다룬 것 같은 그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시험. 저도 이제 서민식 감독님의 영화를 다 본 거는 아니고 이제 몇 개 유명한 것만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계속 사용하시는 방식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 컷을 많이 쪼개시는 감독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인물의 블로킹을 이용해서 동선을 만들고 그 동선을 오래 담는 방식으로 그것이 때로는 고정된 카메라로 담지만 픽스된 카메라로 담지만 이런 영화는 컨셉이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아이의 어떤 정서나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하셨던지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카메라를 끝없이 사용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저는 호마이신지 감독님이 처음부터 이런 작가주의 영화를 만드신 거는 아니고 일본의 나카츠 프로덕션 로망 포르노 만들던 연출부 생활을 8년 이상 하셨는데 이제 그게 당시에 한 70년대 80년대 이제 일본에서 되게 유행했던 장르고 말하자면 에로티시즘 영화 만들던 프로덕션에서 영화를 만드셨는데 이제 그때 기조가 제가 듣기로는 말이 에로 영화인데 이제 무슨 완전히 하드코어한 포르노는 아니고 섹스씬이 들어가면은 아무나 다 해.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제작사들이 기조를 내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로망 포르노 찍으시던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이 작가주의 영화로 나중에 나아가셨고, 구로사와 기요시나 수호 마사유키 이런 감독님들도 다 이거 찍으시던 감독님들이신데 그때 어떤 것들이 습득되지 않으셨을까? 장르에 따라서, 이야기에 따라서 변주하는 어떤 능력들이 혹시 개발되신 걸까? 이런 상상을 제가 혼자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리고 이제 각본가가 따로 있으신 감독님으로 또 유명하기도 해서 보통 이제 감독들이 자기가 시나리오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소마이신지 감독님은 시나리오 작가가 다 있거든요. 작품들마다. 그랬을 때 이제 감독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실까 연출적으로.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떤 장면을 어떤 식으로 장면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영화 안에 담긴 어떤 이야기의 핵심이나 정서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그러면 조금 더 자유롭게 어떤 장르의 변주라던가 카메라 워킹의 변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셨을 것 같다. 이런 저만의 상상을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감독님 오늘 밤 꿈에 나타나서 답을 주시면은 좋겠네요. 꿈이니까 일본어로 말해도 다 알아듣어요. 다 자동 번역이 되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이쯤에서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 이렇게 객석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여름정원으로 같이 봐주셔도 좋고. 여름정원 진짜 꼭 보세요. 너무너무. 그리고 이거보다 소프트한 하여튼 이거보다 소프트한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으셨으면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좋은 영화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